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미국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를 발사합니다. 달 표면 착륙을 약 1.6km만 남겨둔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컴퓨터 오류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1202라는 네 자리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해밀턴은 일이 바쁜 탓에 딸 로렌의 육아를 실험실에서 해결해야 했는데요. 해밀턴이 일하던 도중 딸 로렌이 아폴로의 시뮬레이터를 만지며 놀다가 P01이라는 발사 준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탓에 시뮬레이터가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한도 이상의 명령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면 과부하에 걸려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반 컴퓨터의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껐다가 다시 켜는 재부팅을 할 수 있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우주선 이착륙 단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만약 비행 중에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으로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해밀턴이 개발한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처리할 명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많은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작동을 멈추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을 중단시키고 필수적인 작업을 다시 설정해 처리하는 것인데요. 당시 프로그램은 키보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천공 카드로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수천 또는 수만 장의 천공 카드와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팀은 고생 끝에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죠. 이렇게 오랜 고생 끝에 프로그램을 완성했지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단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었지만 당시 남성 주도의 나사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냉대에도 해밀턴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주 비행사도 프로그래머도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를 컴퓨터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폴로 11호의 명령 모듈 컴퓨터에 복구하는 추가 기능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 번호가 바로 1202였습니다. 만약 달 착륙 직전 오류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달 착륙은 중지되고 아폴로 계획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몇 번 같은 경고가 표시됐지만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 덕분에 무사히 달에 착륙할 수 있었죠. 아폴로 11호 계획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을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마거릿 해밀턴의 뛰어난 프로그래밍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아폴로 11호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닐까요? 유레카! 기존 광학 카메라는 빛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기에 밤이나 날씨가 흐린 경우엔 촬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신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영상 레이더 SAR 시스템은 주파수를 이용한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는 다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그 기술들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새로 지금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AR 시스템에서는 안테나 설비가 무엇보다 성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 안테나는 평판형 안테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안테나 평판형 안테나 부분인데요. 이 뒷면은 이제 그라운드층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파가 방사가 되는 막아준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게 안테나 앞면인데 이 앞면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쏘는 여러 가지 전자파들이 이쪽 통해서 지구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14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완성되는 시스템. 끊임없는 조립과 테스트를 통해 안테나의 최고 효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0dB 밑으로 내려간 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호가 10개 들어가면 1개만 반사되고 9개가 다 안테나 무선으로 방사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안테나는 다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폭계 나온 신호가 요 소자 하나 통해서 방사가 되는 건데, 요거만 있게 되면은 효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 방사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특수 소재를 또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신호가 요 소재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더 신호를 중폭시켜 가지고 더 개인을 상당시킨 겁니다. 총 4층으로 쌓아 만든 안테나가 효율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연구팀은 항공기에 SA 시스템을 싣고 상용을 실험한 결과 성공적인 관측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는요, QM 인증 모델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인증 모델이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 올려보내기 위한 FM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한국형 발사체 우리 소형위성 2호기가 탑재돼가지고 우주에 올라가서 SA 임무를 수행할 텐데, 밤낮 전천후 상관없이 특정 지역을 아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최초로 만든 SA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유레카! 옛날 사람들은 반짝이는 별들을 이어서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별자리라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별자리는 총 88개. 그 중에서 12개의 별자리, 황도 12궁이 대표적이죠. 황도는 태양이 하늘 동안 지나가는 길인데요. 황도 12궁은 360도인 황도 전체를 30도씩 12등분해 월별로 태양이 위치한 자리에 있는 별자리들을 말합니다. 즉, 황도와 적도가 만나는 춘분점을 0도로 하고 30도까지를 양자리 영역, 30에서 60도까지를 황소자리 영역으로 이름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월별로 별자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니 360도 나누기 365일을 하면 대략 하루에 1도, 한 달에 약 30도가 나오는 것 아시겠죠? 이러한 별자리의 변화와 태양의 움직임을 기록한 결과 최초의 달력, 태양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첫날로부터 1년째에 이르는 달을 12월로 정하고 한 달 30일씩, 마지막 달은 35일로 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4년마다 1년의 길이를 366일로 하는 율리우스력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약 1300년이 흐르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1이다 보니 약 10일의 차이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수학 원리가 있으니 바로 배수!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그의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리고 400의 배수인 경우에 윤일, 즉 2월 29일을 도입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400년 동안 총 97일의 윤일이 더해져 1년의 길이가 365.2425일이 되고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의 탄생에 별자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신기하죠? 한편 별자리 속에는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계절별로 가장 밝은 별들을 이으면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봄엔 북두칠성의 손잡이,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와 처녀자리의 스피카를 이으면 활 모양의 곡선이, 여름엔 대내부, 직녀성, 견우성을 이으면 거대한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가을철에는 페가수스 몸통에서 사각형을, 겨울철에는 베텔레우스, 시리우스, 프로키온을 이으면 거대한 삼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을 살펴보며 별자리가 그리는 도형을 찾아보세요. 유레카! 여름철 태양광을 받은 차량 내부 온도는 온실 효과로 무려 7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매년 영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논문에 보고한 야누스 냉각기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 실제로 부착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붕 있는 쪽, 루프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냉각할 수 있는 소재를 달아놓으면 그걸로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냉각 소재는 차량 내부를 약 4도가량 낮출 수 있다는데요. 수치가 적다고 의미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온도를 낮추려면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선풍기 이런 식으로 어떤 전력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대기 온도보다 낮아지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도라도 낮아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송영민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클린룸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실이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꼭 클린복을 입고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공정.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옐로우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형광등에 섞인 자외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우리가 반도체 공정할 때는 쉽게 그 값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에 회로를 새기기 위해 빛을 흡수하는 감광제를 바르고 여기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마스크를 씌운 뒤 정확한 시간에 자외선을 쬐주어야 합니다. UV를 이제 아까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데다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포토레지스트가 반응을 해서 나중에 아까 현상을 할 때 날아가게 됩니다. 감광제가 증발하고 나면 마스크의 모양에 맞춰 아주 작은 패턴이 무수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패턴들이 야누스 에미터를 형성하는 그 구조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은 석영이 이제 깎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은을 약간 코팅을 하고 그 위에 PDMS라는 폴리머로 일정 두께로 쌓게 되면 저희 야누스 에미터가 완성이 됩니다. 송 박사의 냉각 소재는 맨 아래 놓인 석영 구조체가 밀폐된 공간 내부의 열을 흡수하고 맨 위의 구조체가 열을 방출해 온도를 낮추는 원리로 기존의 복사 냉각기가 표면만 냉각하는 데 그쳤던 단점을 극복해 온도뿐 아니라 자동차 소비 전력도 1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온도를 낮추는 이 기술은 특허는 물론 10대 나노 기술로도 선정됐습니다. 유레카! 베살리우스가 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근대 해부학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도 유럽의 의과대학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갈레노스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부학 강의는 교수가 갈레노스 의학 서적을 읽고 설명해주며 이발사이기도 했던 외과의가 해부에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발사, 외과의의 해부가 끝난 다음에 교수가 그 결과를 갈레노스의 해부학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체 해부에 관한 지식이 외과의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를 이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는데요. 해부가 끝난 다음에는 해부한 내용을 상세한 해부도를 그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살리우스도 당시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던 갈레노스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해부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540년부터 갈레노스의 의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법에 의해 인체 해부가 금지되었던 갈레노스가 인체를 해부하는 대신 개나 원숭이 그리고
돼지 같은 동물을 해부하여 얻은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해부학 교과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갈레노스는 순수한 혈액을 나누고 있는 동맥은 좌심실에서 나와 허파나 뇌와 같이 위쪽에 있는 기관으로 가고, 정맥은 우심실에서 나와 위를 비롯한 아래쪽에 있는 장기로 간다고 설명했으며, 우심실과 좌심실을 나누고 있는 벽에는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죠. 이 이론은 1400년 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부의 심장벽을 관찰한 베살리우스는 심장벽이 매우 두껍고 치밀해 피가 심장의 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베살리우스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 중에는 아래턱뼈가 갈레노스의 주장과는 달리 2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면서 갈레노스의 잘못을 200여 개나 찾아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에 대한 7권의 책, 줄여서 파브리카로 부르는데요. 1543년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파브리카는 이전의 어떤 책보다도 인체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으며 새로운 해부학 용어를 사용했고 인쇄와 제본도 세련되고 완벽했습니다. 골격, 근육, 혈관, 신경, 생식기, 흉부, 뇌의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3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400여 장의 해부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는 해부학적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도 유명하지만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브리카는 새로운 의학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학에서의 혁명을 시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학교육 과정에서 인체 해부가 정식 과목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의사를 수준 높은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레카! 최근 특별한 센서를 만들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송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지금 골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방막 위에다가 얇게 게르마늄을 입히게 됩니다. 코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그 순도가 좋은 게르마늄을 얇은 두께로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서 증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진공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선 고순도의 금에 게르마늄을 증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공기 중에 포함된 여러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진공 장비에 넣고 약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공 장비에 들어가기 전 금으로 코팅됐던 방막은 어느새 은빛을 내는 게르마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과연 증착이 잘 됐는지 실험실로 가져가 확인해보는 송 박사 연구팀. 빨간색이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만든 센서를 장치 위에 올리고 질소와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습도를 올리자 센서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혹시 센서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통상 그 컬러 센서라고 하고요. 컬러 센서. 그러니까 그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의 그 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판에 지금 무언가가 흡착이 되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색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특정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 이 센서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비 중에서 몰포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습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날개가 아주 예쁜 파란색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푸른빛의 비밀은 색소가 아닌 날개의 특수한 표면 구조로 인해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구조색 때문인데요. 송 박사는 나비의 구조색에 착안해 특정 환경이나 물질이 닿았을 때 센서의 색이 바뀌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컬러 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저온륨 입냄새 뭐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습도에만 반응하게 설계가 돼 있고 나중에 다른 항체나 뭐 유해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바인딩 시키면 그 물질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마스크에다 붙일 수도 있고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작업용으로 쓰는 헬멧 다양한 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환경과 농도에 따라 센서의 색상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센서도 개발 중이랍니다. 유레카! 컵부터 접시까지 진열장 안에서는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금색의 제품들이 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 저런 물의 그릇인데요. 물의 그릇부터 이거는 회 접시입니다. 회 접시까지 사실 이 황금빛 물체는 바로 동이라는데 뛰어난 보온 보냉력을 자랑하는 동에 이곳만의 특수한 코팅 기술이 더해져 실제로 여러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기술자의 동항균 접시. 그렇다면 동항균 접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이게 그 동 원재료입니다. 그 항균 접시를 만드는 이 원재료입니다. 곧바로 작업에 착수한 기술자. 우선 넓적한 동판을 프레스 기계에 넣어 꾹 눌렀다가 꺼내면 동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안쪽이 오목하게 파인 그릇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제 불필요한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낼 차례. 동그래진 동판을 곧바로 다음 기계에 넣어 잘라내고 나니 필요 없는 가장자리는 바로 떨어져 나가고 어느새 완벽한 접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완성인가 했더니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단다. 제품을 요상한 기계에 넣더니 웬 무리 같은 걸 잔뜩 뿌린다. 이러다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접시들이 망가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코팅을 입히기 전에 먼저 샌딩을 치는데 돌로서 이 금속을 자극을 줘가지고 코팅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코팅제가 접시 표면에 잘 스며들도록 돕는 샌딩 작업이 끝나면 코팅 작업을 진행할 차례. 그런데 세팅해놓은 접시가 빙글빙글 돌더니 코팅제가 독특하게 뿜어져 나오다.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양을 시간과 잘 뿌려져야 나중에 항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후 열 처리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는데 동항균 접시가 변색되지 않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과정이란다. 독보된 거를 여기를 300도 이상 고열을 시켜가지고 또 냉각시켜가지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다 된 이거 코팅된 겁니다. 이젠 매뉴얼화된 기술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굉장히 민감하면서 빨리 색깔이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하지 않게 열처리, 냉각 또 이래가지고 열처리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레카! 초전도의 마법을 보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액화질소입니다. 온도를 낮춰줘야지 초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액화질소를 사용합니다.
물체가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저온으로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이카질소는 영하 한 2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초전도체는 한 25도 되니까 끓고 있는 겁니다. 다 끓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초전도 그러면은 전기를 아주 많이 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전기를 많이 전하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는데 이 초전도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 제로의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장을 치료해서 외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초전도체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 성질이 있어서 이 자력을 밀어내지만 이 초전도체가 되기 전에 자력을 갖다 대면 그때는 자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력도 들어가 있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초전도체가 자력을 밀어내는 힘과 내부의 자력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실험 공간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세 가지 힘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초전도체가 자석 아래에 매달린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초전도만이 가진 특징은 전기를 활용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의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진단하는 MRI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둥그런 통이 초전도체로 만드는 자석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고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거대한 구리선 같은 걸만 쓰고 있는데 초전도선으로 바꾸면은 높은 효율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